KBS 1라디오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신성원입니다. 유럽의 화약고로 불렸던 발칸반도의 중심국가 세르비아에서 4개월 넘게 정치 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주말에는 역대 최대 규모의 반정부 시위가 열렸는데요. 시위의 도화선이 된 것은 노비사드 기차역 붕괴 참사였지만 그 배경을 더 깊이 들여다보면 부치치 대통령과 부패한 정부에 대한 분노가 크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여기에 코소보 반환을 둘러싼 문제, 또 친러시아 대 친서방 세력 간의 갈등까지 내재돼 있다고 하는데요. 세르비아에서 벌어지고 있는 반정부 시위 사태와 정치 불안의 배경에 대해서 잠시 후 글로벌 이슈에서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주목할 국제사회 뉴스는 헤드라인 뉴스와 키워드로 정리해드립니다. 통신원 취재수첩 칠레 소식 준비하고 있는데요. 칠레는 대통령 선거를 의무투표제로 시행하고 있어서 투표를 하지 않으면 벌금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사유에 따라 최대 30만 원 정도의 벌금을 낼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칠레 대통령 선거제도 잠시 후 통신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봅니다. 3월 17일 월요일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시작합니다. 오늘 세계는 헤드라인 뉴스.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이 무역 상대국들과 새로운 기준선을 설정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미국이 다음 달 2일 상호 관세를 부과한 이후 새로운 무역 협정 체결을 추진하겠다는 것으로 분석되는데요. 한미 자유무역 협정도 예외가 되지 않을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유권자의 절반 이상이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정책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MBC 방송의 조사 결과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정책을 지지한다는 응답은 44%로 과반에 못 미쳤는데요.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54%였습니다. MBC는 자사의 여론조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1기를 포함해 경제 운영에서 과반의 반대를 받은 적이 없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정책으로 혼란스러운 시장 및 산업계의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의 대통령직 수행 전반에 대해선 지지한다는 응답이 47%로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 51%보다 4%포인트 낮았는데요. 다만 트럼프 집권 1기 기간을 포함해 임기 중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예멘의 친이란 반군 후티가 16일 미군 항공모함을 겨냥해 드론을 발사했지만 미군에 격추됐습니다. 예멘의 여러 지역에 170차례 이상의 공습을 가한 미군에 대한 반격이라고 밝혔는데요. 이어서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에 대한 구호물자 반입을 재개할 때까지 홍해에서 이스라엘과 연계된 선박에 대한 봉쇄가 계속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앞서 미군은 15일과 16일 트럼프 2기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예멘 후티 반군을 대대적으로 공습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후티의 공격 능력이 없어질 때까지 공습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남유럽 발칸반도에 위치한 북마케도니아의 한 나이트클럽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해 지금까지 59명이 숨지고 150명 넘게 부상을 입었습니다. 공연 도중에 사용한 무대의 불꽃 장치가 화재 원인으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천장이 가연성 높은 자재로 만들어져 피해가 커졌고 클럽 안에 공식 수용 인원인 250명에 최소 2배 넘는 인파가 몰렸던 것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16일 새벽 미국 뉴욕 타임스스퀘어 인근 거리에서 신원을 알 수 없는 용의자가 한 40대 남성의 몸에 액체를 뿌리고 불을 지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피해 남성은 얼굴과 팔 등에 화상을 입은 채 병원으로 옮겨졌는데요. 다행히 생명엔 지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경찰은 용의자와 피해자가 서로 알고 지내던 사이인 것으로 보고 현재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 외신캐스터 전주현 씨가 전해주셨습니다. 이번에는 키워드로 정리한 국제사회 소식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1대1 맞춤형 지도를 해드립니다. 네, 과외 같죠? 예.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이 다음 달 2일부터 부과할 예정인 상호 관세와 관련해서 기준선을 다시 설정한 뒤에 그 국가들과 잠재적인 양자 협정을 체결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 부과를 하고 교역 상대국들과 새로운 무역 협정 협상을 개별적으로 하겠다라는 뜻인데요. 공정함과 기준선을 재설정하기 위한 협정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또 불공정한 무역 구조 때문에 쇠락한 공업지대인 러스트벨트가 만들어졌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 문제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루비오 장관이 이번에 얘기를 했을 때 캐나다, 멕시코, 유럽연합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관세와 관련해서 거세게 공격을 펼친 국가들만 먼저 거론을 했고요. 우리나라를 직접 콕 집어서 언급하진 않았는데요. 하지만 이들 국가 못지않게 우리나라도 미국의 주요한 무역 상대국이기 때문에 이미 FTA를 우리가 미국과 체결을 했지만 네. 우리나라도 결국은 새로운 무역협정 체결 대상에 오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미국이 상호 관세 부과의 근거로 제시할 내역에 따라서 앞으로 한미 FTA 재개정을 요구하거나 아니면 아예 새로운 무역협정을 수용해라 이렇게 압박할 가능성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미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일기 때 한미 FTA 폐기를 위협하면서 재협상을 끌어냈고요. 네. 부분적으로 개정을 시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대한 미국의 요구 내용 압박 수위가 일단 내달 2일 공개될 것으로 예고된 국가별 상호 관세에서 좀 윤곽이 드러날 것 같은데요. 네. 일단 관세뿐만이 아니라 미국 기업의 부담이 되고 미국 무역 적자의 원인이다라고 미국이 판단하는 우리나라의 모든 정책과 규제가 문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부가가치세, 온라인 플랫폼 기업 독과점 규제, 30개월 미만의 소고기만 수입하는 제한 조치, 농산물 검역 제도, 그리고 외국 콘텐츠에 대한 스크린 쿼터제 등을 철폐하라라는 요구를 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각 국가별로 네. 따로따로. 그렇습니다. 맞춤형으로 네,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예. 다음 키워드가 주목받는 T 전화인데요. T는 트럼프 대통령의 T입니다. 네네. 네, 이제 T가 전화를 할 예정인데요. 네. 위트코프 트럼프 대통령 특사가 우크라이나전 종전을 논의하기 위해서 모스크바를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만났는데요. 네. 서너 시간 동안 얘기를 나누었는데 긍정적이었다. 종전 해결책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루어졌다라면서 푸틴 대통령을 만난 뒤에 곧바로 트럼프 대통령에게도 보고를 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이 이번 주에 통화를 할 것이다. 긍정적인 논의를 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어서 종전 협상이 빠른 속도로 진전을 이루고 있다라면서 매우 복잡하긴 한데 양측의 격차를 좁히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논의해야 될 사안이 많이 남아있긴 한데 두 대통령이 이번 주에 매우 좋고 긍정적인 논의를 할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리고 이 밖에도 미국의 협상팀이 이제 우크라이나, 러시아와 각각 후속 협의에도 나설 것이다라고 예고를 했습니다. 네. 위트코프 특사가 지금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30일 휴전안을 지금 만들어서 러시아에 던졌는데 러시아가 즉각 동의를 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물어봤더니 푸틴 대통령의 발언을 그대로 옮기고 싶진 않지만 그는 트럼프 대통령의 철학을 수용한다고 본다. 뭐 이렇게 애둘러서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아무튼 몇 주 안에 어떤 형태로든 합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그럴 걸로 믿고 있는데 아무튼 진전은 이루어질 것 같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소식이 알려진 뒤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푸틴 대통령이 휴전에 동의하지 않으면 세계에 나쁜 소식이 될 건데 지금까지는 러시아와 협상이 잘 되고 있는 것 같고 푸틴 대통령도 결국 동의할 것이다 라면서 자신감을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포기 같은 보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계속 요구하면서 휴전 직전까지 치열하게 영토 확보전에 나설 수도 있다라는 전망도 함께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네, 좀 상황 더 네.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다음 키워드인데요. 음소거된 민주주의. 네, 스웨덴 예테보리 대학에 있는 민주주의 다양성 연구소가요. 매년 전 세계 179개국을 대상으로 민주주의 정도가 어떤지를 파악해서 보고서를 내놓습니다. 네. 올해도 이제 나왔는데요. 작년의 경우 권위주의 진영의 국가 지역의 수가 91개였습니다. 근데 민주주의 국가와 진영은 88개였거든요. 22년 만에 처음으로 권위주의 지역이 민주주의 지역보다 많아지는 역전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네. 20년 전인 2004년에 권위주의된 국가 지역이 12개밖에 없었는데 이제 45개로 늘었다라면서 최근 수년간 여러 국가에서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는데 이건 서유럽, 북미도 예외는 아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전 세계 인구의 72%가 권위주의 진영에 살고 있었는데요. 이 비중이 지금 1978년 이후에 가장 커졌습니다. 특히 러시아, 벨라루스, 헝가리, 세르비아 같은 동유럽 국가에서 민주주의 후퇴 현상이 두드러졌는데요. 특히 이 중에서 벨라루스가 폐쇄 권위주의로 분류된 첫 번째 유럽 국가가 됐습니다. 네. 아시아 쪽에서는 인도네시아와 몽골이 권위주의 국가로 새롭게 분류가 됐고요. 우리나라 얘기도 있는데 네. 자유민주주의보다 한 단계 낮은 선거민주주의로 분류가 됐습니다. 그래서 연구진은 작년에 비상계엄 사태로 인한 우리나라의 정치적 혼란 때문이다라고 이유를 설명을 했고요. 네. 그리고 지난해 세계 자유민주주의 지수가 1985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라고 보고서가 지적을 했는데 네. 높은 수준의 허위 정보 그리고 정치적 양극화가 민주주의 후퇴를 부추겼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전 세계 국가의 25%에서 작년에 정치적 양극화가 심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중에 절반 이상이 민주주의 국가들이었다는 건데요. 지금 자유민주주의 지수가 가장 높은 나라는 덴마크였고요. 네. 에스토니아, 스위스, 스웨덴이 2위에서 4위를 차지했습니다. 미국은 24위, 일본은 27위였고요. 우리나라는 41위였습니다. 한편 보고서는 민주주의의 기본 요소인 표현의 자유가 크게 줄었다면서 권위주의화가 진행될 때 가장 먼저 공격받는 게 바로 네. 표현의 자유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민주주의를 알리던 방송들이 많이 문을 닫았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음소거된 민주주의라고 제가 예. 키워드를 다룬 건데요. 국제사회에 그동안 북한과 중국 등 권위주의 언론 통제 국가들의 내부 소식을 전해온 미국의 소리방송 VOA 그리고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 RFA가 문을 닫게 됐습니다. 네. 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를 포함해서 동유럽 국가들의 소식을 제공하는 자유유럽 방송의 예산도 함께 끊겼습니다. 그래서 15일부터 지금 VOA의 한국어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방송국 사정으로 현재 한국어 서비스 방송과 웹 소셜미디어 업데이트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라는 알림이 뜨고 있습니다. 또 RFA 한국어 홈페이지에도 연방 보조금 종료로 운영 중단 위기라는 기사가 메인에 올라와 있는데요. 네. 이 미국의 소리 VOA는 독일 나치 정권의 선전 활동에 대항하기 위해서 1942년에 설립됐습니다. 이후에 세계 다른 지역으로 영역을 많이 넓혀서요. 매주 3억 6천만 인구의 48개 언어로 소식을 제공해 왔습니다. 또 자유아시아 방송은 언론이 통제되는 북한과 중국 등의 내부 소식을 국제사회에 알리면서 해당 국가의 미국의 입장과 국제사회의 소식을 전달하는 기능을 하고 있었는데요.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한 직후에 연방정부 축소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VOA와 RFA가 소속된 글로벌 미디어국에 대해서도 최대한의 축소 명령이 내려졌거든요. 현재 직원 대부분이 휴직 처리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VOA 같은 매체 운영이 사실상 중단이 돼버리면서 미국에서 언론의 자유가 후퇴하고 있다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다음 키워드입니다. 마약을 누른 금란. 네. 세금자 써서. 그렇습니다. 예. 지금 달걀값이 아주 높아졌기 엄청나게 때문인데요. 오르고 있죠. 미국에서. 그래서 남부 접경 지역에서 지금 검역을 거치지 않은 달걀을 밀수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 관세 국경 보호청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 사무소의 경우에 작년 10월 이후에 멕시코에서 들어오는 입국자로부터 달걀을 압수한 건수가 전년 대비 158%나 늘어났습니다. 또 텍사스
텍사스주 남부 접경 도시 라레도에서도 같은 기간 달걀 밀수 단속 사례가 54% 증가했고요. 미국 전국적으로 봤을 때도 36%가 늘어났습니다. 왜냐하면 멕시코에 가면 미국보다 달걀 가격이 3분의 1밖에 안 되기 때문이에요. 네. 그래서 지난달에 텍사스 주에 있는 엘페소 검문소에서 한 픽업 트럭 운전자가 좌석과 예비 타이어에 필로폰을 몰래 숨겨 반입하려다 적발이 됐는데 정작 국경 요원들이 더 놀란 건 트럭 문을 열었더니 여기 밀수된 달걀들이 가득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필로폰을 숨겨 반입한 게 문제가 아니라 네, 달걀을 수입하면서 필로폰을 같이 들어왔다라는 얘긴데요. 지금 미국 농무부는 검역상의 이유로 공식 수입 채널을 통하지 않은 달걀의 반입은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왜 이렇게 미리 밀수가 느냐면 지금 미국에서 12개들이 A등급 대란의 평균 소매 가격이 2월에 5.9달러, 약 8,600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네. 이게 1년 전만 해도 4,300원 정도였거든요. 저 지금 대도시 일부 소매점에서는 12개들이 달걀 가격이 10달러, 14,500원을 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일단 미국에서 조류 인플루엔자가 확산됐기 때문에 달걀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네. 하지만 소비자들이 달걀을 사재기하면서 가격 인상과 품귀 현상을 부추기고 있다라는 분석도 함께 나오고 있고요. 네.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가 달걀 가격을 잡으려고 법무부가 대형 업체들의 담합 의혹을 지금 조사하기 시작을 했고 농무부는 최대 10억 달러 1조 4,500억 원을 농가에 투자하겠다라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거는 당장 불을 끄는 조치는 아니니까요. 그렇죠. 세계 각국에 달걀을 수출해달라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데 이 부족한 사태를 해결하려면 한두 달 안에 미국이 7천만에서 1억 개의 달걀을 수입해 와야 됩니다. 와. 근데 이게 쉬운 건 아니거든요. 그럼요. 네. 그래서 일단 폴란드랑 프랑스 같은 유럽 국가들에 물어봤는데 네. EU도 지금 조류 인플루엔자가 확산되고 있어서 달걀이 부족한 건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래서 좀 어렵다라는 답이 왔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손을 벌린 게 어디냐면 그린란드 때문에 갈등을 빚었던 덴마크입니다. 네. 그래서 비즈니스 않겠는데 덴마크가 있다가요. 네. 미국이 이제 그린란드 얘기는 그만하고 네. 달걀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덴마크에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 됐다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좀 잘 그렇죠. 관계가 좋았으면 그렇습니다. 뭐 해줄 수도 있을 텐데. 네, 아무튼 그 쉽지 검토는 않네요. 하고 있다고 합니다. 덴마크가요. 예, 예. 네. 근데 달걀 가격이 너무 급등하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에서 또 소비가 많을 텐데. 네, 그렇습니다. 우리보다도. 엄청나게 네네. 먹으니까요. 다음 키워드 밟아도 안 나갑니다. 이런 차가 나오게 됐는데요. 일본 정부가 2028년 9월 이후에 생산되는 신차에는 급발진 방지 자체를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회사들이 앞으로 페달 실수 방지 장치를 의무적으로 달아야 되는데요. 네네. 이게 뭐냐면 운전자가 실수로 엑셀을 급 가속할 경우에 엔진으로 출력이 가지 않도록 해서 차량이 움직이지 않거나 아주 느린 속도로 움직이게 하는 기능입니다. 그런데 이제 주로 고령자들을 중심으로 엑셀과 브레이크를 착각해서 엑셀을 브레이크처럼 강하게 밟는 그런 경우가 많아져서 이제 이 장치가 나오게 됐는데요. 네. 2023년 기준으로 일본에서 생산되는 차량의 90% 이상에는 이미 이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걸 의무화시켜서 아예 관련 사고를 더 막아보겠다라는 게 일본 정부의 계획인데요. 네. 이 기능은 1 내지 1.5m 앞에 장애물이 있으면 엑셀을 완전히 풀로 밟아도 급발진하지 않습니다. 속도를 시속 8km 미만으로 억제를 해주고요. 운전자에게는 차내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시스템이 작동되고 있지만 페달을 떼주세요라는 경고 문구가 보여지게 됩니다. 네. 이 밖에도 일본이 고령자들을 위해서요 안전장치가 부착된 서포트카 즉 사포카도 판매를 하고 있는데 네. 정부에서 이 차량을 구매할 때 한 대당 최대 10만 엔, 약 97만 원의 보조금도 주고요. 보험료도 최대 9%가량 할인을 해주게 됩니다. 네. 이 차량은 어떤 기능이 있냐면 급가속 방지 장치는 물론이고요. 전방에 사람이나 사물이 있을 경우에 자동으로 멈추거나 네. 또 차선을 이탈했을 때 경고음을 울려주는 그러니까 기본적인 주행에 도움이 되는 기능들이 함께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네. 자, 다음 키워드 뇌에 심는 임플란트. 네, 치아가 아니고 뇌에 심는다는 건데요. 네. 알코올 중독자와 마약 중독자의 뇌에 임플란트를 심어서 네. 술과 약물에 대한 갈망을 억제하는 실험이 영국에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지금 케임브리지, 옥스퍼드, 킹스 칼리지, 런던 대학의 이제 연구자 그룹들이 함께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네. 중독자의 갈망을 줄이고 자제력을 높이기 위해서 뇌에 심는
深부의 자극을 사용하는 실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뇌 임플란트는 보상과 동기부여 및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뇌의 신경 영역에다가 얇은 전극을 삽입하는 방식인데요. 네. 뇌에 장치를 삽입한 후에 전극을 가슴에 이식된 펄스 생성기에 연결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중독을 유발하는 신경 활동을 좀 완화하는 전기적 자극을 전달을 해주게 되는 건데 이 기술이 이미 쓰이고 있습니다. 파킨슨병, 우울증, 강박장애의 일부를 통제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쓰여지고 있는데 네. 심장의 왜 비정상적인 전기적 리듬을 안정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심박주율기라는 걸 이미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뇌 임플란트 이식을 통해서 중독과 관련한 비정상적인 뇌의 전기적 리듬도 정상화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기대에서 지금 실험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네. 근데 뇌 임플란트를 이미 좀 해봤더니 좀 좋은 평가가 의료계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파킨슨병의 경우에 떨림과 비자발적 움직임을 포함한 증상을 좀 중단시키는 그런 좋은 결과가 나왔다고 하는데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이 기술을 알코올과 마약 중독자를 치료하는 데도 확장해 보자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특히 가디언은 영국에서 수십만 명이 알코올에 의존하고 있는데 그중에 4분의 1은 불안, 우울증 또 이와 관련된 다른 건강 문제에 대한 치료도 필요하다라는 보도를 내놨습니다. 또 약물 중독도 심각해요. 그래서 약물 중독의 거의 절반이 헤로인이나 몰핀 같은 아편류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연구팀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코올이나 아편류에 심하게 중독되면 심각한 장애를 겪게 되는데 이 중독이란 건 결코 개인적인 장애가 아니다. 그렇죠. 중독된 사람의 주변인에게도 다 영향을 미치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번 연구 결과를 기대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헤드라인 뉴스와 키워드 외신캐스터 전주현 씨가 전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1부 마무리하겠습니다. 11시 30분부터 일부 지역에서 해당 지역 방송 보내드립니다. 펀의 노래 위아영 들려드립니다. Give me a second, I need to get my story straight. My friends are in the bathroom getting higher than the Empire State. My lover, she is waiting for me just across the bar. My seat's been taken by some sunglasses asking about a scar. And I know I gave it to you months ago. I know you're trying to forget, but between the drinks and subtle things, the holes in my apologies, you know, I'm trying hard to take it back. So if by the time the bar closes and you feel like falling down, I'll carry you home tonight. We are young, so let's set the world on fire. We can burn brighter than the sun. Tonight, we are young, so let's set the world on fire. We can burn brighter than the sun. No, I know that I'm not all that you got. I guess that I just thought maybe we could find new ways to fall apart. But our friends are back, so let's raise a toast. 'Cause I found someone to carry me home tonight. We are young, so let's set the world on fire. We can burn brighter than the sun. Tonight,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KBS Ladies and gentlemen. 국제사회의 다양한 뉴스를 한눈에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세계를 바로 보는 최소한의 투자입니다.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미국 정부가 지난 1월 한국을 민감국가 분류 목록에 올린 것과 관련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관계기관들이 미국 측에 적극 설명해 한미 간 과학기술 및 에너지 협력에 부정적인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오후 2시 내란 혐의로 기소된 김영현 전 국방부 장관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대령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합니다. 오는 20일에는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의 첫 공판을 진행합니다. 대통령 경호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1차 집행이 무산된 이후 경찰에 기밀을 유출했다는 이유로 대기 발령 중이던 부장급 간부를 해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해임은 파면 다음 중징계로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제거하면 확정됩니다. 미국과 통상협의를 마치고 어제 귀국한 정인교 통상교섭 본부장이 미국이 다음 달 2일 예정대로 상호관세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2달간 수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 가깝게 줄었습니다. 관세청은 오늘 1월과 2월 수출액 누계치는 1,016억 달러로 같은 기간 1,068억 달러였던 지난해보다 4.8% 감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국토연구원은 지난달 서울 부동산 시장 소비심리지수가 113.6으로 전달보다 9.8포인트 상승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부동산 시장 소비심리지수가 기준인 100을 넘으면 전월에 비해 가격이 상승했거나 거래가 늘었다는 응답자가 많은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통신원 취재 수첩. 통신원 취재 수첩, 오늘은 칠레 산티아고 김정화 통신원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산티아고에서 인사드립니다. 네, 지난번에 이 칠레 대통령을 2번 역임했었죠. 미첼 바첼레트가 이번 대선에도 출마할지 관심을 끌고 있다, 이런 소식 전해 주셨었는데요. 이제는 어떤 입장을 발표했습니까? 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바첼레트는 세 번째 출마는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사회당 출신의 미첼 바첼레트는 이제는 다른 사람들이 대통령직에 도전할 때라고 믿는다. 좋은 정치랑 세대 교체가 필요하다라고 말을 하면서 점점 심화되는 양극화와 또 포퓰리즘, 권위주의 등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요소들에 맞서서 진보 진영이 단결할 것을 촉구를 했습니다. 네. 그동안 바첼레트가 보여준 여러 신호들은 그녀가 대선 출마를 고려하고 있다는 해석을 불러일으켰고, 네네. 특히 자신의 소속 정당인 사회당을 비롯한 좌파 정당들은 바첼레트가 출마하라는 압력을 가하기 시작했는데요. 바첼레트가 이에 대해 침묵을 오랫동안 유지하면서 오히려 더 많은 추측이 제기되었었습니다. 2013년처럼 확실한 당선 가능성이 보장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기를 기다리고 있었을 것이라는 추측이 그중 하나였습니다. 네. 여권에서는 적어도 바첼레트가 대선 불출마 입장을 조금 더 일찍 명확히 하고 현 보리치 정부의 내무장관으로 있다가 대선 출마를 위해서 장관직까지 사임한 카롤리나 또하를 공식적으로 지지한다는 메시지를 이번에 보탰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아쉬워하고 있습니다. 네. 이 칠레 대통령 선거 제도가 우리나라와는 다른 점이 많죠. 어떤 점이 구체적으로 특징적으로 다른 건지 좀 알려주세요. 네, 한국은 여러 후보 중에서 다수 득표를 차지한 후보가
대통령으로 선출이 되는 제도라서 한 번만 투표를 하면 되는데요. 네. 칠레에서는 1차 투표에서 50% 이상의 표를 얻은 후보가 있다면 즉시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지만 네. 어떤 후보도 50%를 얻지 못한 경우에는 가장 많은 득표율을 얻은 2명의 후보끼리 2차에서 다시 경선을 해서 최종 득표율이 가장 많은 후보가 최종 승리를 하게 됩니다. 이것은 프랑스식 결선 제도와 동일한데요. 네. 이렇게 1, 2차로 투표가 치러지는데 칠레 역사에서 1차 투표에서 50% 이상을 득표해서 2차 투표 없이 당선된 대통령은 61년 전인 1964년에 당선된 에두아르도 프레이 몬탈바 한 명뿐으로 당시 득표율은 56.1%였습니다. 네. 칠레에서 결선 투표는 1차 투표가 끝난 후 약 한 달 후에 진행이 됩니다. 그렇군요. 대통령 임기는 몇 년인지, 대통령 후보가 되기 위한 조건은 어떤지도 궁금하네요. 네, 칠레에서의 대통령의 임기는 4년이고요. 네. 대통령 후보가 되는 자격은 칠레 안에서 태어난 귀화하지 않은 순수 칠레인으로 만 35세가 넘어야 합니다. 대통령 후보로 무소속 출마를 하기 위해서는 직전 정기 하원 의원 선거에서 투표한 유권자 수의 최소 0.5%에 해당하는 서명을 받아야 하는데요. 네. 올해는 3만 5천 명의 서명을 받아야 11월 대선에 나갈 수가 있습니다. 공증서에서 받은 서명만 유효하고 서명한 시민들은 투표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네. 지금까지 30명의 무소속 대통령 후보가 등록이 되었고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칠레에서 대통령은 연임은 되지 않지만 한 차례 임기를 쉬었다가 몇 번이고 재도전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시스템이 가능해서 미첼 바첼레트 대통령과 세바스티안 피네라 대통령이 두 번씩 번갈아 가면서 전 세계의 유일한 정권 구도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일부 나라의 경우에는 ABA 형태로 반복되는 사례는 있었지만 네. 칠레처럼 AB의 구도는 보기가 힘들었었는데요. 그렇죠. 네. 그래서 칠레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었던 올해 73세의 바칠레트가 출마를 해서 네. 세 번째로 정권을 잡을지 온 국민의 이목이 집중되었었는데요. 이제 후보로 나서지 않는다고 하니까 CA의 구도는 역사에 존재하지 않을 공식이 되었습니다. 그러네요. 그런데 이 투표를 이제 두 번 치르는 결선 투표까지 가는 이 시스템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또 많이 제기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첫 번째로 투표소 운영과 또 선거 공보물 제작과 선거 공무원 동원 등에 필요한 선거 관리 비용을 증가시키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후보자들도 두 차례 선거 운동을 해야 하기 때문에 캠페인 비용이 증가하고 이는 후원금과 국고 보조금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1차 투표에서보다 2차 투표에서 투표율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유권자들이 피로감을 느끼거나 지지하는 후보가 결선에 오르지 못하면 참여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또 세 번째로는 1차 투표 후 2차 결선까지 시간이 걸리면서 시장과 정책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2차 투표 전까지 정치적 거래와 연합 형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본래 유권자가 선택한 후보의 공약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대통령 선거 때 투표를 하지 않으면 벌금을 문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2012년 이전까지는 의무 투표제였었는데요. 네. 하지만 유권자 등록이 자발적이었기 때문에 젊은 층이 아예 유권자 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2012년 선거법 개정으로 인해서 유권자 자동 등록제가 도입이 되었고 대신 자발적인 투표제가 되어서 2022년까지 시행이 되었습니다. 네. 하지만 자발적 투표제는 투표율이 급격히 하락하는 결과를 가져오면서 특히 젊은 층과 저소득층의 투표율이 감소하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2022년 칠레 의회에서는 다시 의무 투표제 도입을 결정을 해서 2023년부터 대통령 선거가 의무 투표가 되었는데요. 네. 정당한 사유 없이 투표를 하지 않으면 벌금이 부과되게 됩니다. 벌금은 한화로 4만 원부터 30만 원까지 사유에 따라서 다르게 책정이 됩니다. 네. 벌금이 면제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건강 문제와 또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자연재해,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해당하고 투표하지 못한 중대한 사유를 선거법원에 증빙 서류와 함께 제출을 해야
벌금을 면할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은 칠레 대통령 선거제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칠레 산티아고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김정화 통신원이 전해드렸습니다. 동유럽 발칸반도 국가죠. 세르비아에서 극심한 정치 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반정부 시위가 갈수록 격화되고 있고요. 최근에는 야당 의원들이 국회의사당에서 최루탄과 연막탄을 터뜨려서 부상자가 발생하는 일까지 있었는데요. 어떤 일이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지 자세히 오늘 이 시간 알아보겠습니다. 글로벌 이슈 오혜리 국제전문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우리에게는 세르비아가 사실은 여전히 좀 낯선 네, 맞아요. 나라잖아요. 이 네. 나라에 대해서 먼저 좀 소개해 주실까요? 세르비아는 그리스 위쪽 발칸반도의 중심부에 있는 내륙 국가입니다. 네. 근데 지도를 보면은 이 발칸반도의 오른쪽에 튀르키예가 있고요. 네. 왼쪽에 오스트리아, 독일 또 좀 바다 건너서 이탈리아 등이 있습니다. 400년 넘게 오스만 제국의 통치를 받았어요. 네. 그러다가 이제 1817년에 오스만 제국으로 독립을 해서 세르비아 공국이 세워졌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세르비아를 중심으로 발칸반도에 있는 나머지 지역까지 전부 통합하자라고 하는 운동, 이념 이런 거를 대세르비아주의라고 합니다. 네. 근데 결국에는 이게 이제 1차 세계대전의 도화선이 됐었잖아요. 그리고 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우리가 잘 아는 그 유고 네. 슬라비아 사회주의 연방이죠. 티토가 최고 지도자였죠. 네. 그런데 이제 1980년대 말에 이제 동유럽 전역에서 민주화 바람이 불면서 독립을 하고 막 각각 독립을 해서 네, 분열이 네. 됐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20세기 유럽에서는 정말 가장 처참한 내전이 벌어졌습니다. 그 중심에는 세르비아의 당시 독재자였던 슬로보단 밀로세비치가 있었고요. 밀로세비치는 2001년에 반인권 범죄 그리고 부정부패 혐의로 체포가 돼서 네. 유엔 산하 구 유고슬라비아 특별법정에 섰습니다. 근데 이런 거는 재판이 굉장히 길게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2006년에 감옥 내에서 생활하다가 이제 자연사했어요. 그래서 뭐 체포되고 재판을 받긴 했지만 결국에는 법적 처벌까지는 받지 못했던 게 그러네요. 참 아쉽다. 이런 반응이 많았습니다. 네. 또 밀로세비치는 그 재임 시절에 세르비아 내에 자치공화국 코소보가 있는데 이 코소보는 이 세르비아 다른 지역하고 좀 많이 달라서 이슬람을 믿는 알바니아계가 많이 살아요. 그렇군요. 그래서 당시에 그 코소보가 분리 독립하려고 하는 거를 억압한다고 하면서 뭐 조직적인 이 알바니아계 주민들을 학살을 주도했던 장본이기도 합니다. 근데 결국에는 1999년에 나토군이 세르비아 공화국을 폭격한 적도 있었습니다. 네. 제가 2년 전에 발칸반도로 여행하면서 세르비아도 가고 보스니아도 갔는데 그 세르비아의 수도가 베오그라드거든요. 네. 베오그라드 시내 한복판에 30년 전에 나토군이 폭격해서 반쯤 부탄 건물들이 그대로 있더라고요. 왜 저걸 우리 같으면 그냥 허물고 네, 다시 세우고. 멋진 빌딩을 네. 세웠을 것 같은데 뭐 과거를 기억하자라고 하는 의미로 그대로 보존해 둔 것 같았습니다. 그럴 네. 정도로 좀 그 반미적인 이런 경향이 좀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구호에서도 뭐 반 나토를 비난하는 플래카드가 아직도 걸려 있는데 네. 그게 30년 전에 걸려졌던 건지 현재 다시 건 건지는 모르겠지만 아직도 걸려 있더라고요. 그렇군요. 뭐 그런데도 불구하고 최근 들어서는 서방 국가들하고 좀 경제 교류를 확대하려고 하는 경향이 뚜렷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런지 뭐 미국의 패스트푸드 브랜드들은 모두 다 들어와서 아주 정말 손님들이 많더라고요. 이념적으로는 맞습니다. 하지만 그리고 뭐 네. 글로벌 럭셔리 브랜드가 없는 게 없고 좀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군요. 관광 상품을 파는 이렇게 기념품점 기념품점에 네. 보면은 블라디미르 그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얼굴이 들어간 조그만 초상화, 각종 무슨 기념품 이런 것들이
이렇게 팔리고 있어요. 그래서 네. 이 나라에서는 친러시아. 친러시아가 분명하고 푸틴 대통령의 인기가 높은 오. 모양이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경제 규모라든지 정치 구조는 어떻게 돼 있나요? 인구는 약 660만 명 정도입니다. 네. 뭐 과거에는 밀로세비치가 세르비아인 중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이었다면 지금은 뭐 세계적인 테니스 선수 그 노박 조코비치가 제일 유명하죠. 그렇군요. 예. 국내 총생산 GDP는 2023년 기준으로 약 80위권에 들어섰는데 752억 달러 규모라고 합니다. 네. 근데 이 나라가 광물 자원이 꽤 많아요. 그러면 특히 2004년에 예. 리튬 광산이 발견이 됐는데 이게 유럽 최대 규모라고 합니다. 근데 리튬은 뭐 휴대전화, 전자기기 제조할 각광받는 광물이잖아요. 이게 정말 필수품이잖아요. 네, 네. 그리고 구리 매장량도 꽤 많아가지고 500만 톤 정도가 매장이 되어 있는데 50년 넘게 채굴할 수 있는 규모라고 합니다. 네. 정치적으로는 뭐 말씀드렸던 듯이 친러시아 성향이 강한데 네. 이 16세기 초에 오스만 제국의 그 전복 당했을 때 이 세르비아 주민들 상당수가 러시아로 이주해서 살았을 정도로 이렇게 역사적으로 유대 관계가 있고 종교적으로도 또 같은 정교회를 믿는다라는 점에서도 공통점이 있습니다. 물론 20세기 때는 같은 공산 체제이기도 했고요. 그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로 이제 국제사회가 대러시아 경제 제재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세르비아는 경제 제재에 참여하지 않고 러시아하고 천연가스나 원유들을 계속 수입해서 동참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 그런데도 이제 서방과의 관계는 계속 유지해 나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래서 약간 서방과 러시아 사이에 중립 외교를 지향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현재 대통령은 알렉산다르 부치치가 이고요. 의회에서도 부치치가 이끄는 세르비아 진보당을 중심으로 한 연정 체제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이 반정부 시위가 점점 격화되고 있잖아요. 그 네. 원인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네. 부정부패가 좀 심하고 예전에 공산 체제에서 이제 민주화된 국가들 중에 동유럽 국가들 중에 고질적인 부정부패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국가들이 꽤 있는데 그중 하나가 세르비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부의 실정에 대한 불만 이런 것들이 이 시위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이고요. 또 직접적인 도화선은 지난해 11월이었죠. 그 수도 외곽에 있는 노비사드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 여기 기차역이 붕괴했습니다. 그래서 기차역의 지붕이 붕괴되면서 외부 지붕이 붕괴되면서 그 밑에 있던 시민들을 덮쳤고 15명이나 사망인데 6살짜리 어린이도 있었습니다. 아이고. 네. 근데 이게 오래돼서 노후화돼서 붕괴된 거냐 아마 그게 아니라 네. 이미 3년 전서부터 보수공사를 해가지고 다시 이 기차역이 문을 연 게 불과 뭐 몇 개월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공사가 부실 공사였다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런 생각이 들죠. 네. 공사는 중국의 건설회사가 했는데요. 이 중국 건설회사하고 이 무슨 뭐 어떤 건설 정부 건설 뭐 뇌물이 오가고 이런 고질적인 부정부패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는 어떤 주장이 제기됐고 또 정부의 관리 감독도 부실했고요. 이러면서 이제 국민들의 분노가 폭발하면서 시위가 일어났는데 그게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는 그 부치치 대통령의 그 지지 어떤 바탕이 농촌 지역이거든요. 근데 큰 대도시뿐만 아니라 농촌 지역에서도 시위가 번지는 추세라고 하는데 그 지난 15일 베오그라드에서 대규모 시위가 있었는데 공식적으로는 10만 명 또는 주최 측에서는 35만 명이 참여했다고 하니까 정말 대규모였고 네. 세르비아 역사상 가장 큰 규모였다고 합니다. 네. 사태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의회에서도 충돌이 있었다고요. 예, 지난 4일에 그 의회 네. 충돌이 있었는데 아마 영상 보신 분들 많이 있을 겁니다. 저는 그거 보면서 사실 2021년 1월에 그 미국 국회의사당에 네. 난입 사태도 있었고 우리나라에서도 지난해 12월에 계엄 사태 때만 국회의사당 주변에 혼란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정말 최근에 어떤 정치 갈등이 의회가 그 중심 무대가 된 적이 많이 있었는데 그러네요. 세르비아에서도 이런 모습을 결국 보게 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근데 지난 4일에 원래 세르비아 의회가 이 총리의 사임안을
이제 를 처리할 것으로 예상이 됐었어요. 예. 총리가 지난 1월에 이 기차역 붕괴 사건에 책임을 지고 사임하겠다라고 발표는 했지만 이걸 의회에서 공식적으로 처리해야 되는데 이게 이날이 아마 이거를 처리하도록 되어 있는 날이었는데 네. 막상 이제 여당은 다른 법안부터 처리하자 이렇게 하니까 뭐 이 총리 사임안을 지연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야당 의원들이 들고 일어났고 뭐 진짜 국회의장석으로 뭐 돌진해서 몸싸움도 벌리고 하면서 네. 그 과정에서 일부 의원들이 야당 의원들이 이거 터트린 것 같은데 뭐 연막탄도 터트리고 최루탄도 터트리고 그래서 일부 의원들이 다치기까지 했습니다. 네. 정말 막장난장판이었잖아요. 네. 이게 국민들의 앞에 TV를 통해서 낱낱이 이제 생중계가 됐는데 당시 국회의장 물론 이제 여당 소속인데 국회의장이 야당 의원들을 향해서 당신들이 그 노리는 색깔혁명은 패배했다, 실패했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네. 근데 색깔혁명. 색깔혁명 이것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야당과 반정부 시위대의 친서방 또 개혁 뭐 어떤 움직임, 민주화를 더 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을 겨냥한 발언이 아니냐라고 하는 해석이 많았어요.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의 정치 혼란 사태는 직접적으로는 부정부패, 뭐 정부의 무능 탓이 있지만 그 기저에는 어떤 이 친서방과 친러시아 네. 또는 이런 민주화를 둘러싼 어떤 이념적인 갈등이 있다라고 하는 거를 보여준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부치지 대통령은 지금 어떤 입장을 보이고 있나요? 지금 야권과 시위대는 뭐 당장 물러나라 하야하라 네, 이런 요구를 하고 그렇겠죠. 있는데 네. 본인은 먼저 강력한 거부 의사를 나타내고 있어요. 부치치는 1970년생입니다. 그리고 1993년에 세르비아 급진당에 가입해서 네. 23살에 국회의원이 됐어요. 그런데 이 세르비아 급진당이 그 밀로세비치 노선을 좀 이어받은 정당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친러시아 성향이 아주 뚜렷하고 극단적인 민족주의, 대세르비아주의 이런 것들을 좀 지지하는 정당입니다. 예, 근데 이 부치치가 국회의원에 당선된 지 얼마 안 돼서 당 대표까지 역임했어요. 이 당에서. 그런데 2008년에 이제 급진당 내부에서 내분 사태가 일어났었거든요. 그때 이 탈당을 해서 세르비아 진보당으로 당적으로 옮겼고 2012년부터 이제 당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 세르비아 진보당이 아무래도 뿌리가 세르비아 급진당에서 있기 때문에 여전히 이제 친러시아 성향이 강하고 네. 우익 민족주의를 주장하는 정당으로 지금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부치치가 젊은 나이부터 정말 정치적으로 승승장구를 했습니다. 바로 대표되고. 그래서 네. 부총리도 하고 국방장관도 하고 총리도 했어요. 그러다가 2017년에 대통령이 당선되고 2022년에는 재선까지 됐습니다. 네. 그런데 이 재임 기간에 정말 여러 차례 대규모 시위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2021년에는 세르비아의 마피아 조직이 또 활약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네. 세르비아 마피아하고 커넥션이 있다. 이런 스캔들이 터져서 시위 사태가 벌어진 적도 있었고 2023년에 조기 총선이 있었는데 이게 부정선거라는 주장 때문에 또 그때도 시위 사태가 있었는데 뭐 이번까지 포함해서 네. 번번이 그런 시위 사태가 있을 때 강경 진압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좀 갈등이 쉽게 지금 이 봉합되기는 어렵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외교 노선은 어떻습니까? 이 부치치 대통령. 부치치 외교 노선은 중립 외교 또는 네. 뭐 줄타기 외교라고 할 수 있는데 친러시아 성향 또 중국과도 관계가 매우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유럽연합 가입을 계속 추진하고 있고요. 네. 미국과도 최근에서는 관계를 개선하려고 꽤 노력을 하고 있어요. 또 유럽연합에는 가입하려고 하지만 우크라이나와 달리 북다서양 조약기구 나토에는 가입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2012년부터 EU의 공식 후보국인데요. 최근에도 부치치 대통령이 뭐 유럽의 길을 계속 가겠다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 그러면 이제 EU의 가입을 계속 추진하겠다 이런 입장인데 그렇죠. 또 동시에 러시아, 중국 다른 국가들하고도 계속 잘 지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지난 20년간 그러니까 21세기 들어서 그
세르비아의 대통령 선거 결과들을 보면은 이렇게 친서방 성향이 뚜렷한 그 대통령과 네. 또 친러시아 성향이 좀 강한 대통령이 이렇게 번갈아서 이 집권하는 패턴이에요. 네. 뭐 예를 들면 이제 유권자의 표심이 그때마다 자꾸 바뀐다고 볼 수 있는데 네. 2002년부터 2012년까지 집권했던 보리스 타디치 대통령은 전형적인 친서방 개혁주의자입니다. 네. 근데 그 이 후임으로 집권한 토미슬라브 니콜리치 대통령은 정반대예요. 강경 민족주의자고 특히 코소보 문제에 대해서 아주 강경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부치치도 같은 당 소속이기도 한데 전임 대통령하고 같은 당 소속이기 때문에 비슷한 노선이기는 하지만 네. 조금 더 서방과의 관계를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또 경제 관계를 특히 확대하려고 노력한다는 점에서는 아주 강경파였던 전 니콜리치 대통령과는 조금 다른 성향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기도 합니다. 네, 그래도 이제 정권 교체된 것과 상관없이 유럽연합 가입은 계속 추진을 해왔던 건데. 네, 맞습니다. 현실화되지 못했던 이유는 어떤 걸까요? 첫 번째 이유는 이제 역시 세르비아하고 코소보 문제입니다. 아. 네, 코소보가 2008년에 독립을 선언했어요. 네. 그리고 100여 개의 유엔 회원국으로부터 그 정식으로 국가로 승인을 받았는데 당연히 세르비아 또 러시아는 코소보의 독립 인정하지 지위를 않는군요.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문제가 좀 해결이 돼야 되는데 물론 유럽연합 당국이 코소보 독립 승인이 필수적인 조건이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내세우고 있지는 않은데 어쨌든 EU 회원국으로 가입할 때는 그래도 최소한 국경은 확정돼야 되는데 지금 네. 이 코소바와의 관계가 확정이 안 되면서 국경 문제가 좀 불투명하거든요. 그렇군요. 이런 상태로서는 이제 중요한 장애물이 될 수 있죠. 네. 그 두 번째는 역시 이제 심각한 부정부패가 부정부패 문제. 해결되고 있지 그렇죠. 않다. 네. 이런 그 문제가 있고요. 세 번째는 역시 친러시아 성향이 여전히 강하다라는 건데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을 둘러싼 갈등이 지금 아직도 심각한 상황에서 이 노선에서 벗어난 친러시아 경향을 보인다면 상당히 이거는 중대한 장애물이 될 수 있는데 네. 이 문제가 해결되기까지는 이제 쉽지가 않고 또 지금 벌어지고 있는 정치적인 갈등도 거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않겠나라고 보여집니다. 네, 오늘은 세르비아에서 벌어지고 있는 정치적 갈등 상황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오혜리 국제전문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